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문화평론가님 자리하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슈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실게요.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꿈틀대는 제3지대 돌풍이냐 찻상송 태풍이냐 여는 먹방 야는 당신 농성 음주운전 3번 차 몰수당한다까지 어떤 이야기들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예들 잔뜩 쌓여 있으니까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꿈틀대는 제3지대 돌풍이냐 찻잔송 태풍이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과 선을 그은 제3지대 세력이 본격적으로 좀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초선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요. 제3지대 움직임에 어떤 물꼬를 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3지대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언제나 그 총선 앞두고 되풀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당을 결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의심에 또는 의혹의 눈초리를 그렇죠.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동력이 필요하고 또 자본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창당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봐서는 양양자원이 최초로 지금 새로운 어떤 물꼬를 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의 이름도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선언을 했고요. 물론 아직 이제 창당 주비위도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기인들도 필요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자 의원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당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빠진 세 가지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아니에요. 네.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최진석 교수는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공동 선대위원장도 하고 안철수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정치권에 뛰어든 그런 교수입니다. 최진석 교수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그런 발전은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서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에 비전이 없다.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양 의원이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 5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2450, 24년에 50석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평론가님. 글쎄요, 양 의원 본인도 오만하게 느낄 수 네. 있을 것 같다. 돈키호테 정신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일단 목표치는 최대치로 이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섭단체가 지금 2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국고 보전의 액수도 커질 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협상에 끼어 들어가서 캐스팅 보트로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의원석은 20석에 불과하지만 그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50석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목표는 제3지대의 정당을 창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사실은 20석이죠.
20석. 네네. 그런데 양 의원이 주도하는 이 신당 한국의 희망은 광주를 좀 시작으로 해서요. 전국 5개 시도에서 창당대회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결국 기세와 파급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기세가 중요하지요. 처음에 당을 이제 창당을 하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하겠습니다 하면 전국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당 뭐 내지는 특정 세력만 포함되는 당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여하려고 했다가 주저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세력이 너무 약한데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의 정치적 생명력만 단축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5개 지역에서 시작한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만큼 많습니다. 우리는 전국 정당을 지향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읽혀지고요. 또 이제 광주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양자 의원의 처음에 시작이 광주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광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라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정치적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겠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 한자는 무소속이지만 그래서 광주라는 호남에 어쨌든 첫 깃발을 꽂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양양자 의원이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이 5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힌 SNS 글에 한 누리꾼이 푹 이게 비웃는 소리라고 한대요. 이제 푹 이렇게 웃은 거죠. 이런 저격성 글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다 또 양양자 의원이 대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비우호적인 어떤 댓글 하나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것보다는 그것을 그렇게 달았을 때 양양자 의원이 그냥 넘기지 않고 딱 그 대답을 한 것, 이게 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푹이라는 글자에 바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푹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가슴에 새기겠다. 조롱이 아닌 건설적 비판과 응원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푹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푹이라고 한 사람이 좀 무안해질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 양양자 의원의 그 말은 이런 거거든요.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반응이 아예 없는 그렇죠.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비판도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관심하면 정말로 그때는 내가 이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좌절이 온다고 하더군요. 즉 지금 아직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판의 어떤 글이라도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그것을 이게 희망의 또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바꾸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 사실 이 풋이라고 하는 그 네티즌은 다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양양자 의원의 이 댓글에 왜 정치를 민주당에서 했냐? 당신에게 소중한 한 석을 사기당한 게 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관련된 비난은 사실 민주당 옛날 그 당원들이, 그러니까 현 당원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과는 약간 달라요. 네. 보통 이렇게 이 외부 영입을 할 때 자신의 어떤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쪽의 직군의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을 확장하는 의미, 그게 네. 이제 인재 영입이거든요. 양양자 의원은 삼성전자의 임원이었어요. 네. 이게 좀 입지적인 적이죠. 삼성전자로서는 여성 임원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고졸 출신으로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고졸 출신의 여성의 그 높은 유리천장을 깨고 임원까지 된 그런 이 양양자 의원이지만 민주당의 이렇게 일부 그런 당원들은 아니, 이 대기업 임원이 우리가 민주당의 어떤 정신에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 지금 당신이 어떤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또 다른 이들은요, 양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쪽에서는 호남이 너무 그냥 이 민주당의 모든 어떤 정책이나 혹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양양자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아닌 시절, 즉 민주당 의원 시절에도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을 굉장히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댓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9월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게
하겠다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이죠. 금태섭 전 의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대중 씨를 신당 대변인으로 이제 영입을 하면서 어떤 정치의 어떤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두 갈래까지는 나왔어요. 아까 양양자 의원과 최진석 교수,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 네.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 쪽은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아마도 궤를 지금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는 구원투수지 선발투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당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며칠 안 남겨둔 대선이나 혹은 총선의 선거 직전에 뛰어들어서 네. 전권을 받아서 무엇인가 그 정당을 개조하고 혁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당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 당을 키우면서 선거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은 해본 적이 없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섭 지금 현 전 의원의 뒷배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은 김종인 위원장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부터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인물을 한 사람 또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네. 있는 곽대중 씨,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분은 봉달호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해요. 네. 이 봉달호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네.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편의점만이 아니라 6개의 사업을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6개의 사업을 망한 네. 그 경험을 그렇죠. 책으로 냈는데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 그런데 그 전에,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근데 정치에 뛰어들었지 하시겠지만, 원래 이 지금 곽대중 씨, 봉다로 씨는 원래 골수 운동권이었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골수 주사파였고요. 그러다가 전향을 해서 이 주사파와 운동권의 회의를 느끼고 전향을 해서 북한의 인권 운동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 데일리 NK라는 북한 인권 전문 매체의 논설실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현재 신동아, 조선일보 등을 포함해서 6개 매체의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네.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아마도 이 신당 대변인으로서 봉달호, 이 곽대중 씨를 지금 영입하면서 화제는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그런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신당 창당 모임이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입돼 말씀해주신 이 봉다로 곽대중 대변인이 기존에 활동을 해오던 이제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에서 사퇴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좀 저격했어요. 예, 저격했다라고보다는 조수진 의원에게 섭섭함을 사실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조수진 의원이 지금 이 말씀하셨던 민생119,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민생119 특별위원회는 사실 당적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물론 당적을 갖고 있는 내부 위원들도 있지만, 이렇게 봉다로 씨처럼 외부에서 활동하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민생과 관련된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당의 그 노선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곽대중 씨가 왜 사실 그 섭섭함을 토로하게 됐냐면, 처음에 지금 금태섭 씨한테 제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수락하기 전에, 내가 이 국민의힘 119, 민생 119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쪽에 먼저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 라고, 그게 도리다라고 해서 조수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문의가 그러니까 이 교섭에 대한 지금 그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조수진 의원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당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민생 119는 국민의힘 당적이랑 상관이 없고 당적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 활동도 하시면서 그쪽 당에 와서 대변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곽대중 씨가 그것을 듣고 바로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라고 이제 세상에 알리고 기자들이 찾아오자 기자들한테도 조수진 위원장이 네. 이렇게 해서 양해를 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돌아섰는데 문자가 와 있어서 봤더니 조수진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즉 지금 이름을 걸어도 좋은데 네. 다만 회의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차라리 그렇다면 저희 쪽을 정리하시고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네네네.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네네. 클리어하게 그냥 끝났을 텐데 그나마 지금 곽대중 씨는 그래도 지금 내가 몸을 담고 네, 있었던 그렇죠. 당이니까 당의 의향을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했으므로 그렇게 기자들한테 다 얘기한 상태에서 입장을 또 그렇게 갑자기 바꾸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오지는 않대 이름만 걸어다오 이렇게 하니까 네. 이건 그러니까 그 옳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언론에 이걸 밝힌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화가 공개가 됐던 거였군요, 네네, 변호관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생 119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곽대중 대변인이 어떤 목소리 좀 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곽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민생 119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이 또 이제 편의점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칼럼은 제가 즐겨 읽는 독자예요. 그러시군요. 보면 그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진짜 알바생들의 정말 고뇌라든지 힘든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편의점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런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119의 위원으로서는 딱 저는 적합하다. 그러니까 진짜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곽대중 대변인이 신인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사실 그 민생 119의 활동이 그렇게 민생에 적합하지는 않았다. 즉 정부가 하려는 것을 그대로 뒷받침해서 퍼포먼스만 벌이는 그런 형식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좋은 어떤 그런 활동을 못했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렇군요. 이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도 이제 다음 달 4일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 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양양자 의원도 광주에서 그렇죠. 시작을 한다 그러고 또 금태섭 지금 전 의원도 광주에서 첫 지역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거죠.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나 사실 전부 다 뿌리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얼만큼 공약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이 3당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지금 정치적,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대중 씨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아마 곽대중 씨를 영입을 한 게 아니냐. 이번엔 호남을 어떻게든 이 발판으로 삼아서 제3지대의 확장성,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지금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의 어떤 이들의 돌풍 흥행 여부가 좀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그렇습니다. 듭니다. 정의당 역시요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 곧 혁신 재창당을 선언을 하면서요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현재의 노선을 더 강화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제 자강론과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재창당론을 두고 당내 토론을 벌인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통합과 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 추진안을 지금 마련을 한 것 같고요.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당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어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제3세력으로서 사실 제3세력은 정의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민주당은 대중정당이에요. 안을 들여다보면 강령의 큰 차이가 없어요. 즉 이념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부터 또 노동자, 농민 모든 계층을 다 아울러서 다 대변하겠다. 이게 대중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념 정당은 사실 지금 정의당이 그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물론 진보당 이제 한 명이 있지만 네. 유일한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선거에서 연패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명의 이 교섭단체로 가야 되는 것이 꿈인데 이게 계속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함께 이 선거법도 개정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최근에 수년 동안 활로를 모색해봤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 무의로 돌아가고 교섭단체는 지금 10명도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 상태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 위기의식의 발로가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주체가 돼서 또 다른 어떤 신당과 아까 그 창당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과는 아마 궤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정당으로서의 제3정당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만약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구해왔던 그런 노동자 농민계층을 위한 그런 진보 계급 정당으로서 또 이념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당의 면모가 완전히 또 없어져서 그런 방향으로는 아마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제3지대라던가 신당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했을 때 이때는 정말 돌풍을 일으켰었잖아요. 돌풍이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35석, 처음에 이제 35석이 됐죠. 20석을 넘었죠. 20석 훨씬 넘었고요. 35석으로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으로서 당시에 상당히 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로서 중요한 어쨌든 우리 그 당시 21대 국회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20대 국회군요. 21대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탄생했던 이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렸어야 했다. 네.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서 계속 또 다른 어떤 그런 정당들과 함께 이 다원화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다당제 어떤 그런 발판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도 한 가지만 꼽는다고 한다면 네. 제3지대 정당은 사실 가치가 뚜렷했어야 됐다. 네.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 양당의 폐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못 해냈던 그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라고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첫 번째 이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안철수 1인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안철수 대표가 돈도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당의 모든 것들 다 자신이 다 직접 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분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정당으로서의 지금 국민의당이 시작은 했으나 제3정당으로서의 모델은 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 제3지대라는 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는 결국 국민의 어떤 하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쪽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 이쪽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제3당을 둘 다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럼요. 둘 다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앵커님 표현 아주 정확하게 이 결과로 나온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3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3정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주로 경선 과정에서 불복해서 그렇죠. 대선 그렇죠. 주자로 뛰다가 이거 대선 끝까지 경선을 해보면 내가 후보가 되지 못해 이 정당에서는 그러므로 난 나올 거야 뭐 해서 나와서 아예 정당을 만들어버리는 케이스 이인재 후보가 그렇죠. 만든 그 정당이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는 대기업의 그런 어떤 뭐 그룹 오너라든지 이런 측에서 만든 정당 예를 들어서 정주영 통일국민당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문국현 뭐 대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한킹벌리의 네. 대표였으니까요. 또 안철수 네. 대표 역시 우리나라의 뭐 안랩이라고 하죠. 안랩의 어떤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정당의 케이스. 예를 들어 여기는 없습니다만 김종필 전 총재가 만든 그렇죠. 자민련 네. 이건 완전히 제3정당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양쪽 당과 별개지만 하지만 이건 충청이라는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또 제3 정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선불복을 하면 사실 정당을 만들지 못하는 네. 어떤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경선불복당도 불가능하고 지역정당으로서의 제3정당은 아마도 충청이 딱 적합하지만 충청이 언제나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지역정당이 제3지역당으로 만들어지진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새로운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아무리 정치가 뭐 어떤 표심 싸움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색깔을 띄려고 하는가가 명확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3지대 신당 우리가 잔혹사라고까지 불리는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뭐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이렇게 잔혹사로 이어지는가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분석해 주셨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그 소위 위너 텍스 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사표 방지를 하고 싶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나 뭐 대선거구제, 뭐 중선거구제 이걸 하는 이유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소선거구제가 됐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때 민주주의 말씀해 주시죠. 때문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에서 아이고 공화당 그러니까 그 상공하고에서 공화당이 언제나 패할 것 같으니까 직접 이 민주당이나 붙으면 신민당이나 민주당 야당이나 붙으면 그러니까 그 여당이 한 명은 꼭 붙어야 돼 이렇게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했었는데 이거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 명만 뽑읍시다 해갖고 소선거구제가 됐어요. 이제 거꾸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진짜 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다당제가 돼야 된다 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또 바뀌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소선거구제에서는 다당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가 있는 어떤 그런 그 나라에서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아요. 의원내각제는 여러 가지 어떤 제 정당이 과반석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로 타협을 보고 연대하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그 이 권력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서 각 정당의 그런 어떤 뭐 그 정책들을 다 함께하는 그게 이제 다당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장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라는 그런 틀 속에서는 절대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을 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평론가님. 어쨌든 당장 선거제가 개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행 선거구제에서 제3지대 신당이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거구제는 아직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는 어떤 의지가 아직도 있어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간이 그렇죠. 남아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 제가 판단했듯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자기 지역구들을 그렇죠. 다 그 챙기고 싶은 기득권들이 네. 절대 받아들이지 아니할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소선거구제에서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람입니다. 그 제3지대 정당이 딱 탄생한 다음에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유럽의 해적당이라든지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성공한 예가 있어요. 이 당들은 하는 방식이나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즉 뭐 절대 유세라든지 오프라인에 어떤 선거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대 정당이 될 욕심 없어요. 딱 목표하는 어떤 그런 당의 숫자만 딱 모아서 그 당이 돼갖고 이 전체적으로 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네. 그런 그 초점을 딱 그러니까 아주 이 대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대상도 계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줄여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정책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식의 어떤 그런 선거 방법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내놓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고 기존의 강령 그대로 하고 기존의 대상을 다 한다 이랬을 때는 제3 정당이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현재 결혼되고 있는 이 신당들의 경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확고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플랜이나 비전 제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안철수라는 개인의 의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네. 또 안철수라는 그런 거물급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한 것도 맞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제3지대 정당이 제3정당이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 새로운 정당이 앞으로 뿌리를 박느냐의 첫 번째 조건이 인물이에요. 그렇죠. 아까 바람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람보다 더 급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대선 주자급 인물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인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이거 성공할 수 있겠어?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오고요. 또 그를 통해서 좀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두 손 들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제3시대 찬상의 이 돌풍, 어떤 태풍으로 이어질지 찻장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여는 먹방, 그것에 대적하는 야는 단식 농성입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는 계속해서 먹고 누구는 굶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구체화되면서요.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런데 여야가 사실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라 참 보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은 먹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를 찾아가 참외 먹방을 보여주면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드와 관련돼서 얼마나 비과학적인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네. 민주당이 해왔는가를 국민의힘 쪽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어떤 게 발표가 됐죠? 네. 뭐가 발표가 됐냐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드의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그 자료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가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폰보다도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어떤 그 처음에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아니다.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숨김으로써 성주의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계속 조성했던 게 아니냐, 선동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참외를 먹고 또 몇십 상자를 아예 샀지요. 사서 이제 이 당의 명목으로 이제 사서 성주에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했던 것들에 대한 비과학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행동을 퍼포먼스로서 보인 것이 바로 먹방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수산시장을 찾아서 회먹방도 또 이어갔다고 해요. 네,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돼서 저도 집에 지금 천일염이 한 두 푸대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지금 저희 마을의 주민들에서도 아이고 이게 천일염이 이제 앞으로 오염되면 가격이 비싸지거나 또 오염된 소금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괴담이 돌면서 천일염 사재기가 한동안 지금 계속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 천일염 사재기만이 아니라 회와 관련돼서 그런 이 어부들이나 혹은 자영업 그러니까 그 횟집 음식점들이 한숨을 쉬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후쿠시마 관련돼서 어찌됐든 후쿠시마 지금 그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아니한 어떤 시점에서 워낙에 매일같이 그 오염수와 관련된 그런 그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7, 8월도 사실 이 비수기긴 합니다. 회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산물센터라든지 발길이 뜸해진 것에 좀 더 도움을 주겠다. 국민의힘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를 먹으면서 그 오염 처리수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서 상인들을 위로하고 또 국방부 소속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연달아서 찾으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단식 농성에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민병덕 의원이 나선 것 네. 같습니다. 메시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본청 앞에서 무더위 속에서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우원식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는데 이 단식 농성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달라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종로구에 있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방류에 대해서 중지해달라라는 그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문제가요, 정말 정쟁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평론가님.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가 무엇인지 참 애매합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과학이라고는 이름으로 어떤 그러니까 수입과 관련된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광우병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과 관련돼서 6개월 정도가 시위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과학 그러니까 PD 수첩을 통해서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서 인간 광우병, 즉 인간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그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인체 그러니까 인간이 이 광우병과 관련돼서 지금 이후에 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확산되거나 혹은 계속 새롭게 발병했다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네. 바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주장에 의하면 광우병 사례에도 그렇고 또 사드 성주 참외에서도 전자레인지에 튀겨진 참외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성주 참외에 대해서 사드 배치 이후에 참외 농가가 전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을 보면 그 성주 참외 그 사드 배치 이전보다 도리어 지금 더 많은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고 또 성주 일대의 농민들의 어떤 그 자산이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이지 아니한 그런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측의 뭐 주장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광우병과 또 성주 참외와는 또 다르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광우병 아까 그 성주 참외는 우리나라 사드에 그러니까 성주에 대한 어떤 문제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그 태평양 연안을 비롯해서 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태평양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이건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 의견이라 서로 이 교집합 최소한 어떤 교집합이 있어야 이게 물밑으로 협상도 하고 무엇인가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현재는 극단적이다로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그 어떤 교집합이 서로 생성할 그런 여지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오늘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름도 참 깁니다.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있었고 여야 아주
극단의 대립이 예상되네요. 네, 그렇죠. 일단 이게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2011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냉각수, 그러니까 오염된 냉각수를 계속 탱크에 쌓아만 뒀는데 그 탱크를 더 이상 쌓아둘 수 없는 지경이 바로 7월입니다. 그렇죠. 시한이. 그래서 7월 4일부터는 방류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처리를 완벽하게 했고 또 IAEA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라는 게 일본 측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고체화하라. 그러니까 땅에 묻어라. 만약 네. 그 비용이 많이 들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연안, 그러니까 태평양과 관련된 그런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을 모두 다 어떤 이 비용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측 입장이고요. 현재는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어떤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고체화도 2년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고체화와 관련돼서 일본과 협상을 벌이고 지금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그때 당시에 했더라면 어느 정도 이것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일본이 방류 쪽으로 결정을 본 것이 수년 전이고 수년 전에 이미 그 방류를 결정을 해서 모든 시스템을 일본은 갖추고 터널까지 지금 뚫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고체화를 하라라고 한다면 일본이 자국 내에서 그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라라고 우리가 개입을 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시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가운데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만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안전도 중요하고 또 불안감을 또 쓸데없이 높이는 일은 또 지양해야 될 텐데 정치권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 보여야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수기민주주의다. 수기민주주의란 뭐냐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뭐 방송국이 최근에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2대2로 과학자들도 나오게 해서 토론을 벌였지만 그런 토론이 저는 정부든 민주당이든 함께 그럼 진짜 과학자들 해서 뭐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걸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토론을 해보자 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데이터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싸우고 있다. 정치의 언어는 자신들의 정파에 이익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즉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런 식의 시각으로 지금 서로 공방을 벌이면 국민들이 이 공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학의 언어가 필요하고 과학의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는 건지 안전하지 않다는 건지 과학적인 결과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좀 건설적인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법률 이슈 토크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음주운전 3번 차 몰수당한다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를 압수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평론가님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지금 온갖 법안이 강화돼서 법안도 나오고 또 캠페인도 하고 또 형량도 굉장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코로나 이전만큼 지금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인데요. 이래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측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차를 압수, 몰수한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아예 차를 몰수하겠다. 그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음주운전을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을 몰수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요. 저는 이 조치로도 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차량 몰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의 대책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럴만 하니까 이런 대책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코로나 이전까지 지금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단속은 13만 283건, 사고는 15,059건, 사망자가 무려 214건으로 지금 경찰청이 지금 집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또 그렇습니다. 재범률이 초범도 아니고 재범률이 무려 42.24%가 너무나 나타난 높죠. 거예요. 재범률이라는 건 한 번 음주운전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법률고 어떤 형량을 높이더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면 극단의 조치,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혹은 또 이 압수 몰수 대책이 정말 어떻게 이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몰수하면 절대로 이거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몰수당하면 이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죠. 네. 내가 몰수당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수하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그 점유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몰수하면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상 원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차량을 어디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실제로 그걸 어떤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까지도 그게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예.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결국 그 차 때문에 발생한 사고잖아요.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 영원히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차까지도 몰수하겠다는 건 어쨌든 한번 해봄칙 만한 대책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압수 몰수를 하겠다는 것 외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구속 수사에 대한 부분은 인신에 대한 구속은 지금까지 그렇죠. 없었잖아요. 일단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순순히 음주운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응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귀가 조치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부르면서 그 범죄의 어떤 이 무게, 깊이에 따라서 법정 구속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 단계부터 음주운전의 어떤 그 단계가 너무나 상습적이고 그렇죠. 그런 해당자에게는 처음부터 아예 구속을 하겠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재산권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몰수보다도 이 구속 수사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엄정한, 그렇죠. 굉장히 엄정한 그런 이 범죄이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례들 좀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치고 도망간 술 취한 운전자를 CCTV를 분석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이 차를 운전한 것처럼 떠넘기려다 그 둘 다 처벌받게 된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을 이제 치게 됐어요. 그런데 나와서 괜찮아요? 하더니 바로 또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CCTV가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진짜 뺑소니와 관련돼서는 엄중하게 정말 검찰과 경찰이 대응을 하거든요. 역시 경찰이 여러 탐문 수사 끝에 아예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의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의 직원이 했다라고 직원에게 돌렸고요. 그 직원도 자기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완전히 이 어떤 범죄의 어떤 은폐까지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미 CCTV에도 나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의 카톡으로서 사장이 이 종업원에게 이렇게 해달라라는 문자까지도 발견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주치상 범죄 은닉 교사 혐의로 아예 구속을 하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이제 시동 잠금 장치를 장착해야 된다고 대답한 국민이 95%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말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절대 음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평론가님. 그렇죠.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형량의 문제도 아니고 어떠한 그런 그 처벌의 방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자는 상습적으로 계속 음주운전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정말 살인이다라는 공감대가 더 넓혀져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사실 이 자율주행차가 장착이 되면서 바이오 체크도 가능해진다고 그렇죠. 합니다. 아예 차 내에 이 운전자가 술을 얼만큼 먹었는가를 바이오 리듬으로서 체크해서 아예 이 시동 장치가 움직이지 아니한 그러한 어떤 자동차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음주운전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또 협조, 경찰과 검찰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음주운전 근절하는 문화, 처벌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인 장마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우산도 꼭 챙기세요.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널 사랑해. 오 아가씨. 시간 있어?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